혹시 여러분들은 블랙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랙독이라면은 뭐 있는 그대로 뭐 블랙독, 검정개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니요? 아유, 우리 조수 참 순수해요. 그렇죠. 네. 이 블랙독은 사실 우울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블랙독이라고 하는 우울증의 또 다른 이름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국의 영웅이죠.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던 처칠도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우울증을 바로 블랙독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V자 표시로 유명한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진에서 참 많은 인상을 쓰면서 그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처칠은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애썼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평생 블랙독과 함께 살았다 그러죠. 자, 그런데요, 윈스턴 처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 과학자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저도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분도 우울증을 앓았었나 봐요. 어쩌면 예술계에서 우울증이란 일종의 유행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이었는데요. 조수가 얘기한 곡이 아마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율이 들리죠? 네. 나올 거예요. 약간 그죠? 트로트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건 트로트잖아. 이건 트로트야. 이 곡이 나오게 된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전에 라흐마니노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이 곡에 대한 흥미가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재 작곡가로 불리는 라흐마니노프는 음악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신체 조건도 특이했습니다. 키가 무려 198cm. 우와. 아니, 뭘 먹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198cm면 지금도 엄청나게 큰 키인데 그 당시면은 아마 꽤 눈에 많이 튀었을 것 같은데 거인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아마 서장원 선수와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키뿐만이 아니라 키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손도 컸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 무려 끝에서 끝까지 30cm나 돼서 건반 13도를 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13도요? 아니, 그렇죠. 제 손으로 도에서 도 정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 도 정도까지는 제가 다는데 13도면은 뭐 도에서 다음 옥타브까지 막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와우.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와우, 판타스틱. 야, 그 정도 손이면 피아노 연주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니스트로도 명성을 꽤 떨쳤는데 그게 그 큰 손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 정도 손이면 거의 그랜드 피아노가 풍금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 복잡한 화음도 쉽게 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라흐마니노프는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음악원 시절의 동급생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해요. 라흐마니노프는 마음에 드는 곡은 한 번 들어보고도 모두 외워서 연주했습니다. 아니, 탁월한 신체, 좋은 머리까지 뭐예요, 진짜. 다 가진 남자였네요. 부러우시죠? 저는 본인이 부럽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저희에게 부러우시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키는 좀 부럽네요. 네, 하지만
가치는 공평했기 때문에 분명히 라흐마니노프에게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어찌됐건 라흐마니노프는 18살에 모스크바 음악원 피아노과를 그리고 19살엔 작곡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천재 음악가로 당대에 유명해졌죠. 자연스럽게 모두들 그의 첫 연주회를 손꼽아 기다리게 됐는데요. 1897년 마침내 첫 교향곡이 발표됩니다. 스물네 살 젊은 천재가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 교향곡 제1번.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뭐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은 아마 들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향곡 2번은 엄청 유명한 곡인데 1번은 아마 사람들이 1번은 그러니까 1번이 있으니까 2번이 있겠지? 근데 1번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상황이 벌어집니다. 초연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지휘자가 곡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한 데다 연습마저 게을리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연주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다 하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관객과 비평가들, 그 많은 사람들은 모든 악평을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를 겨냥해서 뱉어냈죠. 아우, 천재의 첫 좌절이었네요. 아니, 멋있게 완성해가지고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첫 교향곡의 실패는 라흐마니노프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울증과 자기 비하로 작곡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뭐 첫 번째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아마도 천재였던 데다가 주변 사람들의 이제 그 관심을 한 몸에 받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실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아마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심하게 받지 않았나. 그래서 우울증을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라흐마니노프도 천재였기 때문에 이런 비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라흐마니노프는 우울증으로 인한 거식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가 당연히 어려워졌겠죠. 결국은 스승님이 준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우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라흐마니노프는 결국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다.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이겨낸 건가요? 이겨냈나요? 그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촌 형이 정신과 의사 한 명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의 이름은 니콜라이 달. 니콜라이 달은 비올라 연주를 즐겼다고 해요.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라흐마니노프와의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또 매일 상담을 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조금은 독특한 방법도 사용을 했는데 바로 자기 암시 요법이었습니다. 자기 암시 요법이요? 뭐 그런 치료법도 있나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거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건데 아마 그런 유형의 치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니콜라이 달은 라흐마니노프에게 매일 이런 암시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협주곡을 드디어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매우 능숙하게 작업할 것이고 협주곡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반복한 결과 마침내 라흐마니노프는 곡을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나온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자, 흥얼거려 주시죠.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아니, 그건 트로트라니까. 아니 앞서 얘기했던 뭐 그 곡이잖아요. 아니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숨겨진 사연이 있었네요. 응? 폭망했던 첫 번째 교향곡과 달리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초연 때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작품 1위를 차지했고요. 마릴린 먼로가 출연했던 그 유명한 영화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치마가 훅 하고 올라가는 7년 만에 외출에도 사용이 돼서 클래식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죠. 네, 그 아까 정신과 의사의 이름이 니콜라이 달이라고 했잖아요. 라흐마니노프를 우울증에서 건져내면서 결과적으로 클래식 음악계에도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공을 잊으면 안 되겠죠. 라흐마니노프는 감사의 의미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니콜라스 달에게 헌정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과 그 치유의 과정이 너무나 훈훈한 스토리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 곡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군요. 라흐마니노프가 느꼈을 우울함과 절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과 사랑까지 아마도 이전에 들으셨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라흐마니노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좋은 곡을 또 세상에 나오게 해준 우리 달님 달아달아. 저는 이 노래를 헌정하고 싶습니다. 달아달아 고마운 달아. 분명히 클래식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옆 칸으로만 넘어가면 트로트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니 뭐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우울증을 인정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또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울증에 빠져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영원히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실망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라흐마니노프의 일화를 통해서도 우울증이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라흐마니노프에게 톨스토이가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내 생애가 순조롭게만 했다고 생각합니까? 고난도 없었다고 망설이거나 자신감을 잃은 순간도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곤란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자,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우울증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울증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렇지만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소리를 내라. 주변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다. 하지만 감기는 저절로 나을 수 있어도 우울증은 일찍 치료해야 경과가 좋아진다.